11번 문제 한번 11번. 기술 발전과 노동이 보완제라고 할 때 기술 발전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효과로 오른 것은, 그래놓고 이제 뭐 임금이 뭐 올랐니 내렸니, 뭐 고용량이 뭐 올랐니 내렸니, 그런 보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수요 곡선 우하향하죠. 공급 곡선 우상향하죠. 그래놓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기술 발전과 노동 수요가 보완제일 때, 보완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냐면 이제 대체제일 때, 똑같이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대체제일 때.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보완제다. 보완제라는 건 뭐냐면 같이 소비하면 그 만족이 더 증가되는 경우, 두 제품 간에는 보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와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이게 보완 관계예요. 그런데 커피가 많이 팔리면 케이크도 많이 팔리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체제, 너 아니어도 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값이 올랐다. 그럼 우리 커피 대신 뭐 홍차나 녹차로 소비를 대체해도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이제 대체제예요. 그러면 이제 기술과 노동이 보완 관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술과 노동이 같이 있으면 더 좋다, 이 얘기죠. 더 좋다.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 그죠?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수요, 너도 더 늘어나는 게 좋다. 같이 있으면 좋다. 그럼 노동 수요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커지면 오른쪽. 그럼 이제 시장에서 임금이 오르고 고용량이 늘어난다. 이게 답이에요. 대체제다. 기술과 노동은 서로 바꾸었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대신에 노동을 줄이고 기술로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왼쪽으로 간다. 그럼 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완제라고 했으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량도 늘어난다. 1번이 정답이겠죠. 그다음 12번부터 여기서는 이제 노동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 이거는 우상향한다, 그죠? 우상향한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상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으로 굴절된다.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구간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후반 굴절하는 구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상향한다라는 거, 그래프,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축이 임금, 그리고 이제 행축이 노동의 양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임금과 노동 공급량 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뭐라고 했어요? 정의 관계 혹은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근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은 임금과 노동공급량 간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부의 관계,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요거 공부하셨어요. 그죠? 요거. 그러면 이제 대체 효과가 뭐니? 그랬잖아요. 대체 효과가 뭐니? 대체 효과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량을 늘린다. 대신에 여가는 줄인다. 임금이 내릴 때에는 노동 공급량을 줄인다. 대신에 여가가 늘어난다. 이걸 대치효과라고 했어요. 임금이 오르면 여가 대신 노동 공급량을 늘리고, 임금이 내리면 노동 공급량 대신 여가를 늘리는 거.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다. 이게 대치효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효과는 뭐니? 그랬잖아요. 소득효과는. 근데 소득효과라는 것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노동 공급량을 줄이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줄이고 여가를 늘리고자 하는 거다. 이게 소득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제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12번 한번 볼게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후반 굴절하는 구간에서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여기잖아요. 여기 후반 굴절하는 구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 말 어디 있어요? 4번에 보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13번 후반 굴절 노동공급 곡선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오를수록,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그걸 나타낸 게 후반 굴절이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여기잖아요. 클 때 임금과 노동 시간 사이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부의 관계, 정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노동 공급의 변화율을 노동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 감소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탄력도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탄력도를 공부하면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탄력도는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 후반 굴절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도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4번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린 거다. 임금이 일정 수준 올라서 노동 공급이 줄어든 거죠. 인구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 14번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 우리가 정상계라는 게 있고 열등계라는 게 있어요. 열등제. 얘는 이제 뭘 말하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그죠? 우리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떤 제품의 소비를 늘렸다. 그 제품이 정상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떤 제품의 소비를 오히려 줄였다. 그 제품은 열등한 제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 식사 뭐 소득이 별로 안 돼가지고 라면만 먹었다 이렇게 라면.
이제 어느 날 소득이 좀 늘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라면을 안 하는 거지. 라면의 소비를 줄여요. 왜? 또 열등한지야. 그리고 이제 나는 밥을 사 먹는 거지. 그럼 그 밥은 정상이에요. 소비를 늘렸기 때문에. 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근데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절대 정상제와 절대 열등제가 없어요. 왜 없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 나한테 정상제였던 게 또 오늘은 열등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한테 정상제인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는 열등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절대 정상제와 절대 열등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 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소득, 그죠? 이 소득은 일하는 거잖아요. 노동공급. 아니면 여가라 그랬잖아. 소득과 여가.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일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여가를 선택한다. 여가는 정상제다. 여가는 정상제다. 그래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오를수록 여가가 정상제니까 노동 대신에 여가를 더 선택하는 거예요. 여가가 정상제. 그래서 이렇게 후반 구조라는 거예요. 후반 구조. 여가가 정상제니까. 근데 이제 여가가 열등제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가가 싫대잖아. 소비를 줄이는 게 열등제잖아요. 그럼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가가 싫대. 그럼 나 뭐만 해야 돼? 일만 해야지.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노동공급 곡선이 계속 우상향한다. 열등제. 근데 여가는 이제 정상제이기 때문에 후반 구조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임금에 상관없이 계속 증가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2차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15번. 노동공급 곡선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되면 노동공급 곡선은 후반 굴절한다.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되면 후반 굴절하죠? 맞는 말이죠. 임금과 노동 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때, 여기잖아요. 음의 관계. 여기 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음의 관계가 존재할 때 소득 효과가 대치 효과보다 작다. 작아요? 크다. 그래서 틀린 거죠? 네, 틀렸다. 그 다음에 노동공급 곡선은 임금과, 그죠? 임금과 노동량,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맞는 말이죠. 4번.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다. 이 아직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맞는 말이에요. 탄력도를 공부하시면 그 보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16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노동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노동공급에 대한 설명. 자, 비노동소득. 비근로소득이죠. 비근로소득. 우리가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뭘 누린다고 했어요? 소득. 로또 당첨, 유산 상속, 이런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사람들은 소득 효과를 누린다. 근데 소득 효과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실질 소득이 이제 많아지니까 노동공급 줄이고 일 안 하려고 하고 여가만 늘리고자 하는 거. 그래서 소득 효과는 무조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여가가 늘어나겠죠. 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죠. 소득 효과만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17번. 노동의 준고정 비용의 증가가 기업의 고용 수준, 소속 근로자의 초과 근로 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의 준고정 비용. 말이 어렵죠. 근데 준고정 비용이 뭐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노동의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기업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비용이 자꾸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어때요? 사람을 줄여야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죠. 그래서 고용 수준은 감소하지만 초과 근로 시간은 증가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18번.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 인구.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죠. 임금의 지불 방식.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죠. 동기부여와 사기.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노동 생산성,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노동 생산성은 한계 생산물에 영향을 주어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9번부터 이제 저 뒤쪽에 28번까지. 얘는 이제 탄력도랑 연관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력도 공부하시고 이제 거기 풀어보실 거고, 29번, 85페이지에 29번 보실 거예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곡선은 M자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수직에, 나이를 수평에 표시해 보면 30세를 전후해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M자다 그랬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M자냐?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30번. 만일 통근 비용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변하냐? 통근 비용. 자, 통근 비용이 뭡니까? 출퇴근 비용이죠.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비용. 자, 내가 하루 5,000원 들었어. 출퇴근 비용. 근데 이제 늘어서 8,000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더 벌어야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31번. 한 나라의 경제에서 체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때는 언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줄 때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된다고 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32번.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노동시장의 능력.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그죠? 맞는 말이죠. 외부적 유연성. 해고해버리고, 외부에서, 시간제 일자리,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데려다 쓰면 된다. 내부 해고시키고 외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법이다. 외부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변형시간 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있다. 얘는 뭐예요? 외부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기능적 유연성이란 생산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생산과정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에 따라 근로자들이 봄에는 수영복, 겨울에는 스키복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다 기능공학.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틀린 거. 1번. 시장 임금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높아지죠. 2번. 도시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제를 시장 구입 상품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다 쓰면 된다 이거죠. 노동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죠. 맞는 말이죠. 3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낮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높아진다고 했죠. 4번. 타가 시설의 니비는 여성의 보상 요구 임금 수준을 높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타가 시설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받고 싶어하는 임금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맡기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낮아지는 거죠. 맞는 말이죠. 34번. 인적 자본 이론에서 연령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이동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아닌가. 자, 인적 자본 이론에서 근로자가 이동. 자, 인적 자본 투자 대상 5가지가 그랬죠. 현정이가 건정이. 근데 거기서 이제 이동. 직장을 옮기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인적 자본 투자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이 직장을 더 많이 옮긴다. 그 얘기죠. 이유가 아닌 거. 연령이 적을수록 위험 선호형이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 보수적이 되니까. 맞는 말이죠.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경력이 많을수록 더 높은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3번.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회수할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년 얼마 안 두고 직장을 옮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몇 년 안 있으면 뭐 정년되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연수가 별로 길지 않은데 굳이 옮길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연령이 적을수록 이동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비용이 적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장을 옮기는 거에 따른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뭐 이사도 가야지, 애들 전학도 시켜야지, 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옮기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뭐 요새 같으면 뭐 속된 말로 뭐 보따리 하나 싸들고 뭐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 얘기예요. 35번. 인적 자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도 인적 자본 투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본 이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 투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투자. 첫 번째,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 투자를 많이 하죠.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녀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가 많아지죠.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 증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자, 인적 자본이 많다고 해서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정말로? 현실에서 검증되지는 않았다. 뭐 속된 말로 인류대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일을 더 잘한다라는 법은 없다. 검증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실물 자본에 비해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해 조달되는 자금 확보가 어렵다. 실물 자본이 뭐죠? 실물.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뭐 차,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 차를 산다. 그럼 은행에서 어때요? 돈 잘 빌려줘요. 왜? 담보가 있으니까 잘 빌려줘요.
근데 이제 인적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아이 영국 유학 좀 보내려고 하는데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잘 빌려줘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물 자본에 비해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해 조달되는 자금 확보가 더 어렵다. 맞는 말이죠. 36번. 1차 노동시장의 특징. 이게 이제 이중 노동시장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근로조건이 매우 좋은 노동시장이다. 고용이 안정돼 있고 승진 기회도 평등하고 임금도 많이 주고 이직률도 낮고 근무 환경도 쾌적하고 이런 시장이 1차 노동시장입니다. 근데 자유로운 직업 간 이동 보장. 얘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유로운 직업 간의 이동이 보장돼 있죠. 왜? 모든 노동력의 질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분단 노동 시장 이론에서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7번.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간직에 진출한 숙현이다. 간습, 숙련의 특수성, 현장력.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2차에서도 물어봤다 그랬어요. 1번. 노동조합의 존재. 여기가 정답이죠. 38번.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 자,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죠? 삼성전자를 연상하면 답이 쉽게 풀려요. 1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신규 채용,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는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공채 보잖아요. 경력 있는 사람들 스카우트 해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승진, 직무 배치, 임금은 외부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결정한다. 아니 뭐 삼성전자가 임금 결정할 때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남의 회사들 얼마나 주나 하고 눈치 보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삼성은 임금을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관련돼서 지급한다. 뭐 한두 번 일 잘했다고 해서 임금 많이 주는 건 아니다. 두고두고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고 그만한 역량이 되었을 때 대우를 많이 해주는 거죠. 뭐 한두 번 일 잘한다고 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3번이. 그 다음 삼성과 외부 노동시장 간에 임금 격차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뭐예요? 1번이네요. 그죠? 1번이죠. 39번.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이 아닌 거. 삼성전자 연상하라고 했어요. 1차 노동자. 1차 노동자가 뭐죠? 근로조건이 아주 우수한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1차 노동자. 맞네요. 장기 근로자들. 삼성. 장기 근로자들 많잖아요. 삼성. 승진제도가 중요하죠. 삼성전자.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합니까?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은 고용계약 형태가 단순해요. 왜냐하면 내부 노동시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로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좀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어요. 그죠?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집, 그죠? 그거 풀으실 때 이렇게 푸셔야 된다라는 거. 이 문제 어디서 나온 거지? 뭘 물어본 거지? 야, 왜 지문들이 이 지문이 왜 틀린 거지? 이 지문은 왜 맞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 문제 패턴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를 좀 자세히 풀어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푸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또 이렇게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뭐 또 잘 모르겠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뵐 때 그때 질문 주세요. 그럼 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이해 여기서 이제 한 50%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50% 정도가. 근데 이제 우리가 탄력도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어요. 탄력도는. 탄력도는 좀 시차를 두고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탄력도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노동 수요의 원리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의 원리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쪽이 조금 어렵거든요. 좀 어렵기 때문에 탄력도까지 같이 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작으로 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일단 탄력도는 진도 좀 나가고 저 뒷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그때 정리할 거예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이거 좀 지울 것 같아.